유럽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0.01초.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보다 빠릅니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불가능이라 외쳤던 기술이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입찰장. 세계 최강 독일의 제안서를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무력화시킨 나라. 멈추지 않는 도로, 단말기조차 필요 없는 시스템. 독일 전문가들이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며 고개를 내저었던 이 기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기적. 전 세계 도로의 표준을 바꿔버린 K고속도로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왜 독일 아우토반은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가?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논문 한 편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직접 쓴 논문이죠. 6개월 전에 저였다면 이 제목을 쓴 사람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고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십 대의 자동차가 톨게이트 앞에서 단 한 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단기도 없었습니다. 직원도 없었습니다. 25년간 유럽 교통 인프라 정책을 설계해온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연방교통디지털 인프라부 산하고속도로 기술정책 자문위원으로 유럽 12개국의 톨링 시스템 표준화 작업에 직접 참여해온 교통공학자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이라면 딱 하나, 2019년. 서울에서 열린 ITS 세계총회에서 발표자로 단상에 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한국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유럽의 기준을 소개하러 간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의 일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현대화 프로젝트, 그 핵심인 스마트 톨링 시스템 구축 사업의 입찰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총 사업 규모만 수억 달러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독일 지멘스 컨소시엄은 저를 기술 대표로 내세웠고 저는 별다른 긴장 없이 짐을 쌌습니다. 유럽 표준을 기반으로 한 우리 시스템은 이미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검증을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알마티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경쟁사들의 제안서 요약본을 훑었습니다. 일본 컨소시엄, 프랑스 업체,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컨소시엄.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하던 손가락이 한국 측 제안서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 VDS 영상인식 시스템, 영상 약정 서비스.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검증도 안 된 실험적 개념들을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입찰 발표 당일 아침 카자흐스탄 교통부 청사의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카자흐스탄 교통부 관계자 12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발표 테이블 양쪽에는 각국 컨소시엄 대표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세워진 풍경이 묘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독일 측 발표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유럽 12개국 적용 사례와 오류율 통계, 유지보수 비용 절감 데이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내심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되면서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고 스크린에 영상을 띄우는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영상 속 한국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구간에서 차들은 단 한 대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요금소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행료는 칼같이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장 누르술탄 베코프가 안경 너머로 스크린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슈미트 씨, 독일 시스템에서도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표준 시스템은 안전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차단 장치는 미납 차량 방지를 위한 검증된 방법이죠.
베코프 위원장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시선을 한국 측 발표자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질문들은 전부 한국 측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서늘해지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발표장을 나서는 길, 복도에서 한국 측 발표자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저 영상 실제입니까? 편집된 것 아니고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 한국 고속도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그 영상 속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단기 없이 시속 100km로 통과하는 자동차들. 25년 경력의 교통공학자로서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알마티의 호텔 창밖으로 중앙아시아의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멈추지 않는 차들. 차단기 없이 뚫려 있는 도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흘러가는 풍경. 교통공학자로 25년을 일하면서 저는 수백 개의 톨링 시스템을 검토해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유럽의 시스템들은 저마다 방식이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 원칙만큼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요금을 받으려면 차를 세우거나 최소한 속도를 확실히 줄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안전이고 그것이 정확성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원칙을 통째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피식 웃으며 닫아버렸던 그 문서였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 VDS 영상인식 시스템, 딥러닝 기반 OCR, 영상 약정 서비스.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씹으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럴듯한 포장지를 두른 실험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운영 중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카자흐스탄 교통부 청사에서 2차 기술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날 발표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추가 설명을 각 컨소시엄이 보완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독일 측 자료를 보강해 준비했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처음부터 한국 측 테이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 베코프가 한국 측 발표자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영상에서 차단기가 전혀 없었는데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국 측 발표자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VDS 영상인식 시스템이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판독합니다. 미납 차량은 단 한 대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인식률은 99.8%입니다. 회의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코프 위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동일한 수준입니까? 네, 폭우와 야간 환경에서 테스트한 데이터입니다. 흙탕물로 번호판 일부가 가려진 상태에서도 인식률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99.8%.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독일 시스템의 오류율이 얼마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비교하기 민망한 수치였습니다. 오후 심의가 끝나고 잠깐 휴식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에서 베를린 본사의 팀장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 측 VDS 시스템 관련 자료 있으면 지금 당장 보내줘. 번호판 인식률 99.8%라고 하는데 실제 검증 데이터가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키보드 소리가 들리더니 클라우스가 답했습니다. 마르쿠스, 그 수치 사실이야. 우리 쪽에서도 작년에 한국 시스템 벤치마킹 보고서 검토한 적 있어.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가 확실히 뒤처져 있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클라우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왜? 설마 입찰 결과가 불안한 거야? 아니,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마티의 11월 하늘은 낯빛으로 무거웠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가 확실히 뒤처져 있어. 오후 심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는 스마트 톨링 도입 이후 카자흐스탄과 비슷한 조건의 국가에서 절감된 운영 비용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요금소 인력 감축, 차량 정체 감소로 인한 연료비 절감, 배기가스 저감 효과까지 숫자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슈미트 씨, 독일 시스템의 톨게이트 운영 인력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준비된 자료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답변이 한국 측 데이터와 나란히 비교되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겪는 감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항상 비교의 기준점이 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비교를 당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 길에 한국 측 발표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 심사위원 2명과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입찰,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싸움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측의 결정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2차 기술 심의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카자흐스탄 교통부로부터 공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최종 낙찰 결정 전에 양국 시스템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고속도로를 심사위원단이 직접 방문해 실사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읽으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현장에서라면 우리가 유리했습니다. 아우토반은 세계가 인정하는 도로였으니까요. 그런데 일정표를 확인하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가 한국이었습니다. 베를린 본사에서는 저를 한국 현장 실사단에 합류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쟁 상대의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군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알마티 회의실에서 본 그 영상이 아직도 머릿속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직접 보고 와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연도, 하이패스 도입 시기,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현황. 숫자들을 훑으면서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고속도로를 처음 놓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이 1930년대에 시작된 것과 비교하면 30년 이상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와 중앙아시아 입찰을 두고 겨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다 자료를 덮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온 담당자가 입국장에서 저희 실사단을 맞았습니다. 40대 초반의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짐을 챙기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자체가 이미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선이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 하나까지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에 오르자 곧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도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면 상태가 좋았습니다. 차선 도색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로 위에 색깔이 있었습니다. 톨게이트가 가까워지자 노면 위에 파란색과 녹색의 유도선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각 차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색깔 선들이 도로 위에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럽 어디서도 제가 25년 동안 다녀본 12개국의 고속도로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담당자 김준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색깔 유도선 보고 계신 거죠? 운전자가 별도로 표지판을 읽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차로 흐름을 본능적으로 따라가도록 설계한 겁니다. 특히 처음 오는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들한테 효과가 큽니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색깔 유도선 운전자인지 부하 최소화. 그리고 괄호 안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독일엔 없음. 버스가 톨게이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알마티 회의실에서 영상으로만 봤던 그 장면이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들이 그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탄 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도 속도가 줄어드는 감각도 없었습니다. 차단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그냥 열려 있었고 차들은 그냥 달렸습니다. 제 손목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0.01초. 통행료가 결제됐다는 알림이 동행한 한국 측 관계자의 스마트폰에 떴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준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반응이세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후 물었습니다. 차단기를 없앤 건 언제부터입니까?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쉽지 않았어요. 그 말이 귓가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그 한마디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한국의 고속도로를 바라봤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 색깔 유도선이 저 멀리까지 선명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교통 인프라를 설계해온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 도로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회의실은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깔끔한 공간이었지만 화려하거나 과시적인 구석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자료집과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김준혁이 의자를 권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심사위원단 4명과 저를 포함한 독일 측 관계자 2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며 속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는 감탄하러 온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김준혁이 화면을 켜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기술 설명에 앞서 저희가 왜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시작에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1970년대 한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동전을 건네면 요금소 직원이 거스름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여름 천하 땡볕 아래,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직원들은 요금소를 지켰습니다. 차들은 줄을 섰고 매연은 쌓였고 운전자들은 기다렸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이패스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처음엔 획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김준혁이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좁은 하이패스 차로 양옆으로 두꺼운 콘크리트 경계석이 버티고 선 사진이었습니다. 차로 폭이 겨우 3m였습니다. 차로 폭이 3m였습니다. 양옆은 콘크리트 벽이었고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30km로 줄인다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능에 역행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에 시커멓게 남은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연간 수십 건의 충돌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고문을 붙이고 단속 카메라를 달아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저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수십 년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의뢰 운전자 과실을 먼저 따지는 것이 유럽의 관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운전자의 습관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습니까? 김준혁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현재의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 사진이었습니다. 차로 폭이 3.66m. 콘크리트 경계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본선과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똑같이 넓게 열린 도로였습니다. 차로 폭을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넓혔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을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운전자가 톨게이트 구간인지 일반 도로 구간인지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지 않게 됐고 사고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발상 자체가 달랐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수십 년째 같은 구조 안에서 조금씩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차로를 조금 넓히고 차단기 반응 속도를 조금 높이고 단말기 통신 오류율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그런데 한국은 그 구조 자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단기를 없앤다는 것은 곧 미납 차량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김준혁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꾸자 고속도로 상단 구조물에 카메라들이 촘촘하게 매달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VDS, 지능형 영상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단순한 CCTV가 아닙니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번호판 인식 장치입니다. 하드웨어로 차를 막는 대신 소프트웨어로 모든 차량을 완벽하게 추적합니다. 차단기가 필요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수첩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하드웨어 장벽 제거 소프트웨어로 대체. 그리고 잠시 펜을 멈추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톨링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항상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를 더 확실하게 멈출 수 있을까?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차를 멈추지 않아도 될까? 김준혁이 자료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차단기를 없앤다고 했을 때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저희 선배들은 밀어붙였습니다. 틀린 구조를 고치는데 눈치를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틀린 구조를 고치는데 눈치를 볼 수는 없다. 그 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준혁의 안내로 실사단은 버스에 올라 서울 외곽의 고속도로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넓은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오전 회의실에서 들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수첩을 펼쳐두었습니다. 질문 목록이 이미 5개나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가 톨게이트 구간에 가까워지자 김준혁이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구조물 위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로 상단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에 카메라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와 비슷해 보였지만 렌즈의 크기와 각도가 달랐습니다. 여러 방향을 동시에 향하고 있었고 간격도 촘촘했습니다. 저 카메라 하나하나 안에 딥러닝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위를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읽어냅니다. 저는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맑은 날 낮 시간대 기준이겠죠? 김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에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은 칠흑같이 어두운 야간이었습니다.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차가 튀긴 흙탕물의 번호판 절반이 가려진 차량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카메라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번호판이 달려있는지조차 확인하기 불가능한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상단에 숫자가 떴습니다. 인식 완료. 0.01초.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준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이 흐릿한 픽셀 조각들을 스스로 추론해서 보완합니다. 흙탕물에 가려진 글자의 윤곽을 주변 픽셀 패턴으로 복원하고 고속주행 탓에 비스듬하게 찍힌 번호판의 각도를 정면으로 펴서 분석합니다. 수억 장의 번호판 이미지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억 장.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카메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쌓아온 데이터와 학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재 인식률은 얼마입니까? 99.8%입니다. 저는 수첩에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독일 시스템의 오류율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대놓고 비교하기 불편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적은 줄을 손으로 살짝 가렸습니다.
버스가 구간을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미 구조물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0.01초. 그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실사단이 내려 구조물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올려다보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노면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로 위에 파란색과 초록색 선들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차선 보조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선들이 향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파란 선은 하이패스 차로 쪽으로, 초록 선은 분기점 방향으로 각각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저 색깔 선들은 무엇입니까? 김준혁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입니다. 사실 이 선에는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2011년 경기도 안산의 한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분기 구조 탓에 어느 차로로 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급차선 변경을 하다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수습 후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만들어라.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한국도로공사의 윤재혁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어린 자녀가 색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색깔. 글자를 읽을 필요도, 표지판을 해석할 필요도 없이 색깔만 따라가면 되는 도로. 그는 이튿날 아침 분홍색과 초록색 유도선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도로에 쓸 수 있는 색깔은 법적으로 흰색, 노란색, 청색, 적색 4가지뿐이었습니다. 분홍색과 초록색은 규정에 없는 색깔이었죠.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입이 됐습니까? 담당 경찰관이 함께 뛰어줬습니다. 법적 제약을 뚫고 시범 운영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안산 분기점에 처음 색깔 유도선이 깔렸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말했습니다. 시범 도입 6개월 만에 안산 분기점의 교통사고가 88% 감소했습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으로 확대했고 2021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식으로 반영됐습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905곳에 적용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재혁 차장은 2023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녀의 색칠 공부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전국 905곳의 도로를 바꾸고 수많은 사고를 막았습니다. 화려한 연구소도 막대한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관찰과 고집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카자흐스탄 심사위원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슈미트 씨,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독일 시스템도 이 수준입니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25년 경력의 엔지니어로서 저는 데이터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그리고 이런 디테일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심사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도로 위 파란 유도선을 바라봤습니다. 색칠 공부에서 시작된 선 하나가 수십 년 된 교통 전문가의 자존심에 조용히 금을 긋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일정은 한국도로공사 기술 시연실이었습니다. 전날 현장에서 돌아온 뒤 저는 호텔방에서 꽤 늦은 시간까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적어놓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99.8%, 색깔 유도선 905곳, 사고 88% 감소. 숫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독일 본사에 보낼 중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을 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역량은 현재 유럽 표준을 상당 부분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직 다 보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기술 시연실에 들어서자 김준혁이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심사위원단과 저를 포함한 실사단이 자리를 잡자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영상 약정 서비스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영상 약정. 한국 측 제안서에서 봤던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던 항목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열고 신용카드 번호와 차량 번호판을 등록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이패스 단말기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차에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도로 위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하는 순간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회의실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자흐스탄 심사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단말기가 없으면 카메라가 하이패스 차량인지 일반 차량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호판만 인식하면 됩니다. 영상 약정에 등록된 차량이면 자동 결제, 미등록 차량이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카메라가 모든 차량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허를 찌르는 답이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수십 년째 단말기 통신 기술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오류율을 줄이고 통신 속도를 높이고 단말기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런데 한국은 아예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단말기 자체가 왜 필요한가? 김준혁이 화면에 일본 ETC 시스템 사진을 띄웠습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줄어드는 차량들, 차창에 붙은 플라스틱 단말기, 그리고 차단기가 스르륵 열리기를 기다리는 행렬이었습니다. 일본 ETC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설계된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단말기 통신 오류 하나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물리적 차단기로 차를 먼저 세웁니다. 그 신중함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귀가 열렸습니다. 경쟁 상대가 경쟁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중함이 결국 하드웨어의 틀 안에 시스템을 가둬놓았습니다. 오류가 생기면 차단기가 닫힙니다. 통신이 불안정하면 차가 멈춥니다. 기술의 한계를 기계적 장벽으로 막는 구조입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박할 논리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독일 시스템도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였습니다.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하드웨어의 한계를 다른 하드웨어로 보완하는 방식.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오후에 실사단은 실제 영상 약정 서비스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구간을 차량으로 통과했습니다. 김준혁이 미리 등록해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띵동 소리와 함께 결제 알림이 떴습니다. 차창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단말기도 스티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렸을 뿐인데 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톨게이트 구조물을 확인했습니다.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클라우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마르쿠스, 어때? 현장이 어떻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클라우스, 영상 약정 서비스 알고 있어? 단말기 없이 번호판만으로 결제하는 시스템. 들어본 적은 있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 오늘 직접 타고 통과했어. 차에 아무것도 없는데 결제가 됐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우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단말기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독일 지멘스 컨소시엄이 이번 입찰에서 내세운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바로 단말기, 보급 및 유지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가 필요 없는 세상에서 그 경쟁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상통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첫 문장이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역량은 현재 유럽 표준을 상당 부분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줄로 커서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차들. 차단기도 단말기도 직원도 없이 그냥 달리는 차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키보드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한국도로공사 측은 실사단에게 자료집 한 권을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스마트 톨링 해외 수출 현황 및 운영 성과. 저는 자료집을 받아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심사위원들도 각자 자료를 펼쳤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맨 앞쪽에 한국 고속도로 역사연표가 실려 있었습니다. 1950년. 전쟁. 전 국토 초토화.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 1970년. 개통. 저는 숫자들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채 2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고속도로를 놓기 시작한 나라. 독일 아우토반이 1930년대에 시작됐으니 한국보다 40년 가까이 앞선 출발이었습니다. 그 격차를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자료집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도로 위로 차들이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저 도로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아스팔트를 깔고 눈과 비를 맞으며 교각을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자 세대가 지금 그 도로 위에 인공지능을 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한동안 머릿속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수출 현황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방글라데시 파드마대교가 첫 번째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도 다카와 남서부 지역을 잇는 6km 길이의 이 대교에 한국의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운영성과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개통 이후 통행료 수납 오류율 0.1% 미만. 요금소 운영 인력 기존 대비 70% 절감. 김준혁이 화면을 켜며 말했습니다. 파드마대교 현지 관계자들이 시스템을 처음 접했을 때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당시 현지 관계자 인터뷰 영상이 떴습니다. 방글라데시 도로청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고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달리는 차를 세우지도 않고 요금소 직원도 없이 오차 하나 없이 통행료를 걷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막을 읽으며 알마티 발표장에서 한국 측 영상을 처음 봤을 때의 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저도 저 관계자와 비슷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곳곳의 굵직한 고속도로와 교량들이 이미 한국의 IT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지도 위에 표시된 수출 현황점들을 바라봤습니다. 점들이 아시아 전역에 촘촘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김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마다 도로 환경이 다를 텐데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합니까? 아닙니다. 현지 환경 데이터를 별도로 학습시킵니다. 방글라데시의 폭우, 인도네시아의 강한 햇빛, 필리핀의 먼지 환경까지 현지 조건에 맞게 AI를 재훈련합니다. 시스템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맞게 진화시키는 겁니다. 이식이 아니라 진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환경에 맞게 스스로 적응하는 시스템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도로 기술 수출이란 아스팔트를 평평하게 깔아주는 건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집이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들에게서 매일같이 데이터를 걷어내고 그 데이터로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 건설에서 운영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시찰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백호프 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지 기술자 교육까지 지원이 됩니까? 김준혁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만 팔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키웁니다. 백호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집을 덮었습니다. 그 동작이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시차를 마치고 알마티로 돌아온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카자흐스탄 교통부로부터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 현대화 프로젝트 최종 낙찰 결과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 줄을 읽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컨소시엄 최종 선정. 저는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마티의 아침 하늘이 차갑고 맑았습니다. 지는 것이 억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남은 것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설계해온 시스템의 방향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질문. 그 질문이 알마티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베를린 본사의 클라우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시찰 최종 보고. 그리고 본문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인천에서 출발했습니다. 알마티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잠깐 서울에 들른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한국 시찰 중에 미처 다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도로 위를 달려보고 싶었습니다. 스스로도 조금 의외였습니다. 25년 경력의 교통공학자가 도로를 보러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톨게이트 구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의 그 낯선 느낌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감각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는 느낌. 왜 우리는 지금껏 이것을 당연하게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 도로 위에 파란 유도선이 선명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자녀의 색칠 공부에서 시작된 그 선이 지금 수백만 명의 운전자를 안전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오면서부터 줄곧 들고 다닌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99.8%, 0.01초, 사고 88% 감소. 이식이 아니라 진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놓은 한 문장. 한국은 도로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다. 도로 위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수출하는 나라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쿠스, 보고서 잘 받았어. 본사에서 난리가 났어. 내가 한국 기술이 우위라고 쓴 거 봤어? 사실이니까 썼지. 그래도 그렇지. 경쟁사를 그렇게 정면으로 인정하는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어딨어.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클라우스, 우리가 지금 어디서 뒤처지고 있는지 모르면 따라잡을 수도 없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우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고 그 위로 수많은 차들이 개미처럼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는 차들. 저 차들 중 단 한 대도 톨게이트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서울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논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쓰기 시작했던 논문이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랬습니다. 유럽 톨링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와 아시아 시장 적용 가능성. 저는 그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 제목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왜 독일 아우토반은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가? 본문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톨링이 만들어낸 변화의 무게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가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줄이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길바닥에 버려지는 막대한 연료. 그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유해한 배기가스. 요금소 정체로 인해 낭비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 한국형 스마트 톨링은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낭비되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사회 전체가 돌려받는 문제였습니다. 논문 결론 부분에서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끝맺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담아야 할 것은 숫자 너머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단 한 대도 멈추지 않던 차들. 도로 위에 선명하게 그려진 파란 유도선. 야간 폭우 속에서 0.01초 만에 번호판을 읽어내던 카메라. 차단기도 단말기도 직원도 없이 그냥 달리는 차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해 반세기 만에 그 도로 위에 두뇌를 세계에 팔고 있는 사람들. 저는 천천히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속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한국의 기술 철학이다. 비행기가 유럽 상공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국 고속도로의 풍경이 마지막으로 한 번 스쳤습니다. 멈추지 않는 차들. 멈추지 않는 도로. 멈추지 않는 나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로 독일의 아우토반이 보였습니다. 제가 25년을 바쳐온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저는 수첩을 꺼내 맨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되기까지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힘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